다스의 이동영 부사장이 검찰 비공개 조사에서 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가진 다스 지분은 삼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미국과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실무진들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어젯밤 평양으로 돌아간 뒤 공항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고위급 대표단 관련 기사를 오늘자 일면에 실으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오늘 현직 부장검사를 체포했습니다. 서 검사의 기존 성추행 의혹과는 전혀 별개로 해당 부장검사의 성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가 장로나 권사를 임명할 때 많게는 수천만 원의 감사 헌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장로는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권사 등은 300만 원은 내는 게 불문율이라고 교인들은 말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이 의혹은 2007년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이죠. 2007년 다스 주주는 단 3명이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의 지분은 작은 아버지인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친인척들이 물려받은 다스 지분과 부동산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이동영 부사장의 진술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달 24일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에 출석한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동형 씨가 한 말입니다. 다스가 작은 아버지인 이 전 대통령의 것이란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180도 바뀐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작은 아버지인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다스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가족이 다스 지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영 씨는 다스의 부사장이고 아버지 이상은 회장은 지분 47%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으로부터 다스는 1985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스는 BBK 투자 사기 의혹, 도곡동 땅의 차명 소유 의혹, 140억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던 회사입니다. 검찰은 곧 있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동영 씨 진술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진술이 이번 수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심 기자, 이상은 회장의 지분이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분이라는 이 진술, 이동영 씨의 진술이 과거와는 바뀐 건데 이게 아무래도 조카의 진술이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영 씨는 BBK 특검이 끝난 지 한 달여 뒤인 2008년 4월 다스의 이사로 입사해서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당시 기존 회사 임원들이 검찰과 특검 수사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이상은 씨 아들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다스 설립 때부터 관여했던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전현직 관계자들이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정황을 진술한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스의 대주주 이상은 씨 직계 가족이 직접 이 같은 진술을 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주주 명부상으로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거죠. 다른 다수 주주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상은 씨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2대 주주인 권영미 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 1대 주주였던 남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죠. 고 김재정 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지 못해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주주는 기획재정부, 4대 주주는 청계재단입니다. 또 5번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이자 명사랑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창대 씨인데요. 사실상 추가 조사 대상자는 김창대 씨뿐인데 현재 해외 체류 중이어서 검찰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1998년 고 김재정 씨로부터 다스 지분 4.16%를 양도받은 과정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다스와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남은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소유주의 권한으로 어떤 범죄 혐의를 저질렀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공식 수사에 착수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이 대표적인데요. 검찰은 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비용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과정에서 청와대 등을 동원한 이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통령 혹은 서울시장과 같은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다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의혹 수사가 상당히 진전된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당초 120억 원 외에 추가 비자금을 파악했다고 밝혔는데 그 액수는 수십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도 했는데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된 혐의인지 주목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 관계자는 오늘 기존의 의혹이 제기된 120억 원 외에도 추가로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드러난 비자금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자금이 조성된 시기는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에 앞선 것으로 정 특검은 수사 당시 이에 대해 몰랐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규모는 수십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다스 전직 임원들을 조사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함께 검찰 내부의 성범죄 추가 피해를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 수도권 검찰청의 모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조사 중인 서 검사 건과는 별도로 조사단에 직접 신고된 사례라고 합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은 오늘 오후 경기 북부 지역에 김모 부장검사를 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건과는 별개의 피해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체포된 부장검사는 과거 관사에서 여검사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체포까지 한 만큼 해당 부장검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조사단은 서검사 의혹과는 별도로 일선에서 근무한 전현직 여성 검사들로부터 성범죄 관련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달 초 이뤄진 여검사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돌아가자마자 이번에는 한미 간 채널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북한이 내놓은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미국과 조율된 우리 입장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즉답 대신 여건을 만들어가자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모두 미국과의 입장 조율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때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에 큰 윤곽이 그려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까지 통화 계획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관련해서 실무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정상 간 통화도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제안 후속 작업 때문에 청와대 물밑에선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조율된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도 오늘 외부 행사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지만 따로 북한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야기한 그 미국과의 실무 조율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그게 더 중요할 텐데 지금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 관계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지난 2박 3일 동안 북한과 논의된 내용들을 미국과 NSC를 통해서 직접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히고 있는지 또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평창에서 보여준 모습 등을 볼 때 여전히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에 힘을 실으면서 원칙론은 강조하고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이런 압박 기조는 유지하되 다만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대화를 이어나가자는 즉 대화의 필요성을 미국에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재훈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펜스 부통령의 모습을 보면은 행보를 보면은 미국이 강한 원칙론을 고수해 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도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은 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의 의지 표명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 부분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주장해온 이 전제 조건의 수위는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을 지상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북한에게 당장 비핵화를 선언하라고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걸 미국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이전과 달리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미국과의 대화의 시작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어떤 퇴로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펜스 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압박 전략을 펼쳤는데 이런 전략이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방한 기간 동안 대북 강경 행보를 이어갔던 펜스 미국 부통령이 귀국길에서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바에 따른 건데 이 최대의 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로 해석도 됩니다. 대북 압박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 이한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 워싱턴 포스트는 펜스 부통령이 귀국행 비행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믿을 만한 무언가를 할 때까지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양보를 얻은 뒤에 대화가 가능하다는 기존 전략과는 달라진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경제 외교적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외교적 해법을 지지하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제의 국면에 한미 관계의 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박과 대화가 병행되더라도 북한의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북한의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의 이후 만 이틀이 지나도록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통일된 대응 수위를 놓고 참모들의 대북 강원 메시지를 막판 조율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평양공항으로 귀환한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의장대에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노동신문 1면에 실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소식도 역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번 일정에 대한 북측의 평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북한군 의장대가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맞이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대표단이 어젯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았으며 당정군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마중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남조선 방문은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고위급 대표단 평양 도착이란 제목과 함께 관련 소식을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관심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며 북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분열의 역사에 정지불을 찍고 전업 높고 부흥하는 통일 강국을 하루빨리 일도 세우려는 민족의 뇨문과 의지가 뜨겁게 맥박친 것으로 하여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대한 오찬,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마련한 환송 만찬 소식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공동 노력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문 대통령 초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JTBC의 질문에 정광 외교부 대변인은 남북 모두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파는 북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잠정 중단을 말하는 한반도 쌍중단을 소중히 여기라며 관련국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을 놓고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등 각국이 생각하는 속내는 많이 다르고 또 복잡합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은 기자, 이제 북측 고위급 대표단 도착 소식, 앞서 이제 저희 보도에서 노동신문이 비중 있게 다뤘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네. 북한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지인 노동신문 1면에 이 사열 장면을 내보냈고요. 예. 이번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상당한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흔히 조총련이라고 하죠. 기관지 조선신보를 보면 남측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한미 연합훈련이 강행되면 남북 화해의 기운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 비관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예. 남북대화 기간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상당히 주목할 만한 주장인데요. 일단 장고 끝에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당분간 남측과 미국의 반응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 역시 김여정 제1부부장을 특사로 보냈다는 점, 이런 걸 포함한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동안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남측의 제안과 북측의 호응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예. 이번에는 북측이 특사까지 내려보내서 먼저 제안한 데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측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북측이 필요한 경우 전례 없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역시 관건은 미국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주말이 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반응 좀 현재까지는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한 미국 대사직에 빅터 차 석좌를 임명하는 문제를 놓고 제한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코피 전략이 불거졌을 때 가짜 뉴스라고 부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만큼 군사적인 옵션을 검토는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로 풀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카드가 불쑥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한 옵션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그것에 대한 득실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앞서 이제 저희 보도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핵 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이 점이 또 부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받은 자리에서 북미 조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도 당분간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 대화를 주선하기 위한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큰데요. 남북관계가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북미 대화가 다시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설득이 통해야만 남북 정상회담의 여건도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최측근을 특사로 보내 대화 제안을 한 만큼 우리도 대북 특사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사로는 북한 통인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해 대북 특사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늦지 않게 우리도 답사를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특사 파견 시기에 대해서도 미국과 조율을 거치게 했지만 올림픽 이후인 다음 달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로는 현재로선 북한 통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서 원장은 북측 인사를 다양하게 접촉해왔고 큰 회담 준비 경험도 많다는 게 장점입니다. 서훈 원장은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도 미리 북한해가 현지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 원장의 경우 정보기관 장임에도 북한에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리인이라는 점에 힘을 싣는다는 차원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대북 특사 후보, 파견 시기 등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공연을 마친 북한 예술단은 오늘 아침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공연에서는 소녀시대 서현과 현송을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깜짝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체복을 입은 북한 예술단이 나란히 도라산 남북 출입 사무소를 지납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살짝 미소만 짓습니다. 공연 반응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 공연은 언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가시는데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북한 예술단이 한국에서 공연한 건 15년여 만의 일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상당히 만족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어젯밤 공연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무대 후반부엔 북한의 인기 가수이자 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현송월 단장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제가 여기 강릉에 와서 먹감기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다시피 먹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합니다. 그래도 제 체면을 봐서 단장인 제 체면을 봐서 앞선 가수들보다 조금 더 크게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녀시대 서현도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두 손을 맞잡은 남북은 다시 만납시다를 마지막 곡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재판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여전히 출석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공모관계로 묶여있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여서 더욱 주목이 됩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 뇌물 재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선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 100일 넘게 불출석하고 있는데 특활비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과 상관없는 내용들로 전직 대통령의 타락한 도덕성을 부각해 재판부가 예단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문고리 3인방이란 표현을 기재하거나 기치료와 의상비 같은 뇌물 용도 등을 언급해 재판부가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사용한 것을 적은 건 범행 동기 등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조차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재판 보이콧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실한 답변은 저희가 못 받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앞서 몇 차례 재판에서 법정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열릴 최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더 관심이 집중되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원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기자, 이제 앞서 특검팀이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25년을 선고해달라 법정에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최순실 씨 혐의가 18개에 이르죠. 이번 선고에서 형량을 결정할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네, 핵심 변수 중 하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를 재판부가 인정하느냐입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77억 9천만 원과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 그리고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만 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과 이 영재센터 후원금을 합쳐 총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었는데요. 이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36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뇌물수수죄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 이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중형 선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때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죄가 더 무겁게 주어지는 거죠. 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또 주목이 됐던 게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요. 자, 이번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또 관심이 집중되는데 사실 다른 재판들에서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것은 이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이 묵시적 청탁을 판단할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라는 아주 중요한 현안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봤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독대를 한 날 안종범 전 수석이 수첩에 메모를 한 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최 씨 사건의 재판부는 앞서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 등의 재판에서 이미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내일 판단이 더 주목됩니다. 예, 그렇겠군요. 자,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이야기 계속 해보게 되는데 재판부는 이제 최순실 씨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내일 결과를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결과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뿐 아니라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공범으로 규정된 바 있습니다. 예.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최 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두 사람이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있어서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내일 최 씨가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렇겠군요. 여러모로 뭐 최순실 씨 1심 선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미 기자였습니다. 국방부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4월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현재 62만 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비전투부대 부사관을 전투부대로 보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워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또 전투부대로 이동한 부사관의 빈자리에는 군무원 2만여 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4조에서 5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강한 여진으로 시민들은 다시 대피소로 몰렸습니다. 이들은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미 갈라지고 부서진 곳은 피해가 더 컸습니다. 윤대열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때 입은 건물 피해가 어제 여진으로 더 커졌습니다. 여진이 오면서 이게 틈이 자꾸 벌어지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낙하물이 늘지는 거예요. 급하게 빠져나온 주민들은 다시 대피소로 갔습니다. 텐트를 60개 더 쳤지만 사람이 몰리면서 대기자도 생겼습니다.
이재민들이 늘자 철수를 했던 식사나 간식을 제공하는 봉사자나 세탁 봉사자도 다시 대피소 앞으로 와서 이재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들은 대부분 밤잠을 설쳤습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답답한 마음에 진정제를 먹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못 가요.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게 자꾸 귀에 들리고 불안해서 집에 도저히 못 있겠어요. 어제 여진으로 발생한 피해는 하루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43명으로 늘었고 포항역 등 공공시설 54곳을 포함해 모두 354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났습니다. 한편 재작년과 작년 경주와 포항에서 두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응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와 포항 중간 지점에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부자 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가 장로나 권사를 임명할 때 감사 헌금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인들은 돈 내고 용서받는 중세시대의 면죄부 같았다고 했습니다. 명성교회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냈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전현직 장로와 안수 집사 등 13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김하나 목사는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십시오. 성명에 참여한 교인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장로나 권사가 될 때 감사 헌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식이다. 마음과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권사와 안수 집사는 최소 300만 원, 장로는 3천만 원 이상 내는 게 불문율이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외상 안수 받을 것이냐. 돈을 갖다가 왜 300만 원 더 안 내느냐. 믿음을 인정받기 위해 최저 금액보다 더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본 300만 원을 베이스로 깔고 저우 마이너스 2천만 원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헌금을 계좌로 입금한 뒤 입금증을 담당 목사에게 제출해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이런 관행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이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들어온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예결산 내역을 공개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뉴스 초반에 검찰 진상조사단이 서지현 검사 사건과 별도로 현직 부장검사를 체포해 성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했죠. 조사단은 서 검사의 피해에 대해선 상관이던 이창세 전 서울 북부지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어떻게 조사할지는 내일 결정합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서울 북부지검 간부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가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검사 다른 선배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그러면은 간부급을 통해서 사과를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사과 관련 연락이 오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 당시 북부지검장이던 이창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서 검사의 호소는 직속 상관인 김모 전 부장검사를 통해 지검장까지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 전 지검장에게 사건을 보고받은 경위와 서 검사의 사과 요청을 받았는지, 또 조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공개 소환 여부를 내일쯤 결정할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은 정현백 장관이 성균관대 교수이던 시절 여 교수가 호소하던 성폭력 피해를 외면했다는 주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 나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피해 교수는 또 다른 거짓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소속 대학원장인 이모 교수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로부터 소개받아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 덮읍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남정숙 교수님께서 장관님을 찾아가서 이 성추행과 관련해 갖고 상의를 하니까 그 장관님께서 그냥 덮자 이렇게 언론에 나온 이 말이 아니라고 하셨죠. 덮자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성민우회와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를 언급했습니다. 남 전 교수는 정 장관의 해명을 반박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와경찰서에서 저를 해바라기 센터로 소개를 해주고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여성민우회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는 오늘 남 전 교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폐가에서 지난 11일 낮 12시 20분쯤 26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산에 살던 이 씨는 지난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 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밤에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파티에도 참석했지만 이후 실종됐습니다. 이 씨 가족은 지난 10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밤 비행편을 통해 제주도를 떠난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33살 한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한 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지만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며 지금은 방이 모두 비어 있다고 태연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관리하시던 분은 어디 다른 데 가신 거예요, 지금? 경찰한테 안 그래. 경찰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한 씨가 급하게 제주도를 떠난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KT의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파장이 커질 조짐입니다. 오늘 경찰은 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10명이 넘는다고 밝혔는데 해당 의원들이 조만간 소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KT 본사와 광화문 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KT가 임원 명의로 불법으로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수가 작은 2자릿수라고 밝혔습니다. KT 후원금은 자금이 공금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확하다고도 했습니다. 단순 후원금이 아닌 대가성이 있는 뇌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KT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비자금을 만들고 여러 임원 이름으로 수백만 원대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원금 로비는 황창규 KT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거론된 2016년 9월 무렵 집중됐습니다. 그해 황창규 회장은 국감장에 서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은 KT 관련 현안을 다루는 당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와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KT 임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황창규 회장과 불법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계좌가 1,500개 가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차명 계좌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8년 특검 때 드러난 차명 계좌 1,100여 개 이외에 3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경찰이 밝혀냈다고 발표한 계좌 260개를 더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 계좌만 1,489개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입니다. 재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을 공정위가 다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가습기 살균제에 산림욕 효과까지 있다고 광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도 있어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는 오늘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년 6개월 전 사실상 면죄부를 줬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또 다른 판매사인 이마트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6천여 명이나 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벌금을 고작 1억 3,400만 원만 매겼는데요. 사람 목숨이 1억이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피해자들이 별도로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SK케미칼이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SK케미칼과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입장이어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집값 잡으려고 정부가 대출을 조이자 이제는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600명이 1,000억 원 넘게 탈세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법을 잘 아는 재산가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두 딸과 함께 상가를 샀습니다. 임대료를 딸들에게 몰아줘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꼼수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전직 교육공무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20대 아들에게 상가를 사준 은행 지점장 등 수법도 다양합니다. 30대 두 아들에게 각각 서초동 아파트를 사주고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꾸민 대기업 임원도 있습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20대 딸에게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사주고 강남 고가 아파트 전세도 얻어줬습니다. 부동산 중개료까지 대신 내줬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가 대물림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값이 이렇게 올라도 추경해서 되는 거예요. 파리 대책 이후에 하나 특이한 점이 대출을 안 받고 사요. 대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현금으로 산다는. 네, 다 현금. 정부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몰래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드러난 변칙 증여 사례만 약 600건, 탈세액은 1,048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까지 변칙 증여를 집중 단속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강원 삼척에선 어제 하루에만 4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아직 진화 중인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 양산에 난 불은 방화의 가능성이 높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시뻘건 불길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강원 삼척시 노곡면의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펜션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운 뒤 뒷산으로 번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계속된 진화 작업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의 야산에서도 어젯밤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주택가 옆까지 번져 주민 50명이 대피했습니다. 근데 내 집이 타고 동네 집이 다 타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날밤 깠어요, 날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에 헬기 27대와 인력 1,6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하루가 지나도 불을 끄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차에 싣고 물이 관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관 자체가 얼어버려요. 한편 지난 7일엔 경남 양산시 원동면 토곡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토곡산에선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불이 반복됐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모스크바 외곽에 추락해 탑승자 71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잔해가 1km에 걸쳐 흩어질 정도였습니다. 한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여객기에서 큰 불꽃이 일더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눈이 덮인 모스크바 동쪽 라멘스키 지역에서 여객기가 폭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러시아 사라토프 항공사 소속 안토노프 148 여객기는 남부 오르스크로 가기 위해 모스크바 외곽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한 후 4분 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승객 6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던 여객기의 잔해와 파편은 눈밭 곳곳에 묻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박스 1개를 회수해 조사에 들어갔고 일부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훼손이 심해 유전자 감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국은 악천후나 조종사 실수, 기술적 결함 등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기장이 동체에 결빙 방지제를 도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현지 언론은 여객기가 다른 비행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테러 가능성은 아직 공식으로 제기되진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적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들어가 추위가 풀립니다. 충남과 전북, 제주에는 밤사이 최대 7cm의 눈이 내립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김선미, 한민용, 김필준 기자가 나와서 내일 있을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 오늘 보도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